안녕하십니까. 더부영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에서 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331페이지 5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끝 말미에 51번 문제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좀 봐달라 했는데 혹시 보고 오셨나요?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행동주의 조건 형성 이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하면은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라든가 또 스킨을 대표하는 조작적 조건, 그 다음에 또 반도라와 같은 인지적 접근 이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이론가라면 또 신행동주의 이론가라 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시아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르시아의 이론에 보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각 혐오 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실험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도 혹시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쥐에게 그냥 신선한 물을 준 경우하고 그 다음 또 사카린을 탄 물을 준 경우하고 또 사카린을 준 물을 동시에 감마선을 쬐어서 사카린 마신 물을 마심과 동시에 감마선 때문에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쥐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사카린 있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일반 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마선이라고 하는 구토를 일으키는 것을 회피하는 이러한 장치를 두고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틀린 얘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험에서 쥐는 구역질을 일으키는 사카린 물과는 잘 연결시켰지만 감마선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마선과 사카린 물이라는 것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자극에 대해서 구토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감마선과 사카린과의 연합된 학습에 의해서 그 사카린된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5번의 내용은 전혀 엉뚱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 가르시아 미각 혐오 실험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입니다. 역시 신행동주의의 조건 형성 이론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의 예로 옳은 것입니다. 자, 잘못된 행동에 부적 자극을 주어 그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부적 자극이니까 부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좀 혐오스러운 걸 얘기합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혐오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정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자극을 탁 줘서 그걸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치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에게 의사가 폐암 환자의 사진을 탁 보여주면서 이게 담배를 20년간 핀 사람, 30년 동안 핀 사람의 간입니다. 폐암이 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말 그대로 부적 강화를 자극을 준 거죠. 부적 자극을. 그렇게 해서 이제 흡연의 어떤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 거니까 3번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게 되면 차별 강화 이론이라든가 또는 상호 제지법, 또 부적 연습법, 또 행동 연쇄법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거기 나오는 행동 연쇄법이라든가 또는 상호 제지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기법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우리가 이 학습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담 이론에서도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호 제지법, 그 다음에 연쇄 행동법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입니다. 사회학습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반두라의 관찰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파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재생해보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동기화된다라는 거죠. 그 동기화 단계에는 또 자기 효능감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험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았던 문제입니다. 그 순서가 나가라다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파브로프의 자극과 반응 실험에서 조건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파브로프 개 실험하죠. 개에게 먹이를 준과 동시에 종소리를 울려서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자, 54번에 1번 볼게요. 무조건 반응과 관계없이 중성 자극이 촉구화되어 정서 또는 생리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파브로프의 내용을 보면, 자,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극은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는 이러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개는. 근데 이 종소리와 먹이와 동시에 종소리를 울립니다. 종소리는 사실 중성 자극이에요. 종소리 혼자 쳤을 때는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같이 울리게 되니까 이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때는 이 중성 자극이 뭐가 되냐면 조건 자극이 돼요. 조건 자극이 되고, 조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 이런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 하에서 보면 1번입니다. 무조건 반응과 관계없는 이런 중성 자극이 종소리가 조건화되었다는 얘기는 조건 자극화되어서 정서 또는 생리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그게 조건 자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 중 다음 보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특정한 행동을 꺼내어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며,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기억과 운동 능력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동기화 과정을 설명한 거지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고 파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재생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놔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다 끄집어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사회인지적 학습 이론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자,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 반두라의 삼축 호혜성 모형 또는 삼축 호혜성 인가적 모형이라고 해서 환경, 엠플로이먼트와 그 people, 사람과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그래서 제가 삼각형 모양을 그린 거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 시간에 제 동영상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린 거 나올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축 호혜성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결정 이론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지실험이죠. 가르시아의 미각 혐오 학습입니다. 그 사카린 섞은 물과 감마선을 쏘고 구토를 일으키는 거.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금방 맞출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한 것, 잘못 설명한 것 이렇게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내용 딱 설명해 놔놓고 이거 누가 실험한 거냐, 또 실험의 제목이 뭐냐, 이런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참 아쉽네요. 아마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58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의 주요 개념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한 것. 자,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털 달린 흰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흰 털이 있는 동물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흰 털이 있고 발이 4개 달린 동물이라면 다 고양이로 인식을 하고, 그와 비슷한 털 달린 것 보면 예를 들면 토끼라든가 아니면 모피코트라든가 흰 솜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깜짝 놀래는,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그 불안장애에서 보면, 그죠?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 어떤 그 물건을 보고 놀래는 특정 장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포비아에 해당되는 건데, 그 DSM-5에 보면은 물질 장애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장애인데, 이것은 동물에 의한 특정 장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털 달린 흰색의 뭐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공포감을 씌워주는 거죠. 그 고양이 때문에 생긴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톨만의 잠재학습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자, 톨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인지도라고 하는 학습 이론에서 나오죠. 그래서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인지 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데, 가보면 사람은 보상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꼭 강화하지 않아도 학습의 능력을 이미 인지도라는 것에서 갖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라에 보면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 촉진에 영향을 줄 뿐이지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강화가 학습을 촉진시키고 아주 학습을 하게끔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톨만의 잠재학습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강화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강화 때문에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 자체의 어떤 촉진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 강화가 행동이나 학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맞는 얘기고요. 나 보면 문제 해결은 갑자기 일어나며 완전해진다. 이건 무슨 통찰학습 같은 거예요. 아하 이론과 같은 거죠. 켈러의 이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찰학습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 학습의 주요 사건은 문제 장면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적 특성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찰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9분에 톨만의 잠재학습에 관한 내용은 가와 라 두 가지만 품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톨만의 인지적 행동주의에서 인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코그니티브 맵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볼게요. 내담자의 행동을 내담자 스스로 보상하여 행동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자, 내담자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강화하고 스스로 보상해서 자기 효능감 같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5분이 적절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6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켈러, 통찰학습 나왔네요. 여러분 그 아하 이론 있잖아요. 통찰 이론.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죠. 아하 그렇구나. 이 켈러의 원숭이 실험이 있거든요. 그 공중에 바나나 같은 거 탁 매달아 놓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상담 이론 할 때 게슈탈트 이론 설명하면서 해드렸을 거예요. 자, 이러한 켈러의 통찰학습 아하 상담 그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갑니다. 어떤 강화나 반응 없어도 인지도는 자연적으로 발달된다고 본다. 갑자기 인지도가 나와서 이거는 톨만의 얘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에 볼까요?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 없이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자, 이것도 역시 톨만의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켈러의 통찰학습에 대한 내용은 나, 다, 라입니다. 그래서 가, 다, 라 아까 나, 다, 라 이것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묶여져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다 통찰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4번을 볼게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또 감각 등록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번에 보면 단기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로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 개념, 이론 등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기억 내지는 장기 저장고에 관한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라고 하면 맞겠죠. 나머지 1, 2, 3, 5번은 옳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2번에 나오는 감각 등록기 또는 5번에 나오는 감각 등록기에 대한 개념과 설명은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전에 경험한 감각적 내용이나 운동 기술 등이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짐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또 주로 단어 완성 검사나 그림 명명 과제, 또 어휘 판단 과제 등에서 사용하고 측정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은 암묵입니다. 암묵지라는 게 뭐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 전의식 약간 밑에는 약간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 어떤 아주 그래도 금방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 하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암묵지라고 하죠. 암묵지.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암묵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암묵지는 뭐 종이지자가 아니고 알지자예요. 알지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 기억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번이에요. 다음 중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처벌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볼까요? 뭐 이거는 꼭 뭐 스키너도 몰라도 돼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볼게요.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을 중심으로 둔다. 요즘 이랬다면 큰일 나죠. 가뜩이나 뭐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이런 이런 개념 없는 체벌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체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긍정적 행동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하면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도 교사의 역량이죠. 그죠? 체벌은 사실 좀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65번 문제입니다. 강화와 벌의 유형별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자, 제가 1차적 강화와 2차적 강화의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1차적 벌도 있고 2차적 벌도 있어요. 예를 들면 1차적 벌은 뭐냐? 그 4번에 보면 나오죠.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추가 숙제를 내준다는 거죠. 벌이니까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죠? 추가 숙제가 혐오스러운 자극이에요. 근데 5번을 볼까요? 2차적 벌. 지각을 한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다. 이거는 1차적 벌이죠. 뭐 위에 4번의 사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2차적 벌입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66번입니다. 강화의 효과를 정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강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가볼까요? 강화 계획을 세울 때는 강화를 제공하는 시간, 횟수를 고려한다. 그렇죠. 이거 뭐 간격으로 할 것이냐, 비율로 할 것이냐, 또 뭐예요? 늘 동일한 함으로써 변동으로 할 거냐, 또 반대로 할 것이냐, 그죠?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보면 제공되는 강화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뭐 효과를 정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다 말을 볼까요? 반응보다는 강화를 먼저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반응보다는 강화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보다는 반응을 먼저 제공을 해서 학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강화 지연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길게 한다.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느슨해져요. 그래서 강화는 점점 그 시간을 짧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달리는 말에 뭐죠? 달리는 말에 뭘 강한다고 그러죠? 아까 원래 이렇게 채찍인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좀 더 채찍을 때려서 좀 너무 잔인한가요? 잘하는 것에 좀 더 잘하게끔 하려면은 강화의 간격을 줄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강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동기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 또는 뭐 여기 말하는 추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적용된 사례가 아닌 것은 자,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또 무조건 자극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역도 성립이 되는 그러한 어떤 행동에 대한 학습 이론인데요. 5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면역 훈련을 통한 학습된 무기력의 해소. 자, 학습된 무기력의 해소와 같은 이러한 내용은 강화 또는 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가 아니고 뭐예요?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손다이크가 주장한 세 가지 학습 법칙. 제가 지난 시간에 손다이크의 학습의 원칙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런 기억나십니까? 연습, 그 다음에
준비성의 원칙, 마지막에 뭐요? 효과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에는 바로 시행착오론과 관련된 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 가지 법칙을 뒷받침하는 5가지 후속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합적 전이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점점점 깊이 들어가네요. 3대 법칙도 외우기 힘든데 또 그 이론을 받쳐주는 또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어떤 하나가 설명을 했다. 맞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 받쳐주는 법칙이 해설에 나옵니다. 뭐 중다 반응 법칙이라든가 태도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요소 우월성의 법칙, 그리고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한 장면에서 자극과 반응이 완전히 결합될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장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법칙, 바로 그게 연합적 전이의 법칙이죠. 말 그대로 유사한 다른 장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연합적 전이가 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또 5가지의 후속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사용된 강화 계획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K 교사는 3시간의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에 50분 간격으로 10분간 휴식을 줬다. 50분 간격으로 시간을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고정 간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K 교사는 고정 간격을 쓴 거고, L 교사 볼까요? 3시간의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 임의로 3회에 10분간 휴식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그 안속에 일단 3번이라고 하는 뭔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변동이죠. 시간은 맞죠. 3시간 안에 3번 일어나는 거니까 간격으로서는 3분의 3분의 1씩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거니까 간격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아니고 그 간격이 아니고 비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무조건 사건이 3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시간대별로 3번 나눠져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입니다. 그래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입니다. 스키너가 조장한 조작적 조건하의 강화 계획 중 반응 횟수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보기에 보면 반응 횟수가 가장 많은 순서는 간헐적 강화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강화 계획,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연속적 강화 계획이 가장 약한 반응 횟수를 보인다, 이런 겁니다. 간헐적 강화라고 해서 뜬금없이 강화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또 복권은 사실은 변동 비율의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정말로 간헐적입니다. 정말 기분 내켜서 탁 그 사장님이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럴 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양반이 돈을 보너스를 더 주고 월급을 더 올려줄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연속 강화수는 늘 한결같이 정해진 비율만큼 정해진 시간 때 따박따박 주는 거니까 그게 어떤 강화물로서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1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에서 강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이 뭐냐? 자, 행동주의에서 강화를 제공되지 않아도 이것은 뭐냐면 지각학습이라고 해서 이미 과거에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학습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지각이니까 나중에 그런 학습 효과가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지각학습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개념이네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이론과 관련된 현상 중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학습자가 혐오하는 자극을 제시하는 것. 자, 이것은 정적 처벌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 여러분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강화 계획도 헷갈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이 부적, 정적 이건데 여러분 이런 표를 하나 딱 그려보세요. 아예 이런 표를 하나 그리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위에는 정적이다 또는 부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뭐냐면 강화와 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이런 말이죠. 이 강화물이라는 게, 강화는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화물은 유쾌한 것도 있지만, 유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불쾌한 것도 있습니다. 불쾌한 것도 강화물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것도 강화물이요, 불쾌한 것도 강화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신발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죠? 바람직한 행동을 한 거니까 강화시켜주면서 정적인 것, 용돈을 주는 겁니다. 강화물, 이것은 강화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강화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신발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다가 정적이면서 벌을 줬어요. 행동을 못하게 해서 엄마는 여기다가 잔소리라고 하는 별로 불유쾌한 강화물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엄마가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를 해주니까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부쩍 강하니까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야, 너 신발 정리 잘하게 되면 엄마가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시켜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쩍 벌이 가장 힘든데, 이야기가 부쩍 벌은 뭐냐면, 자,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거니까 벌을 줘야 돼요. 그리고 벌을 줘야 되는데 바로 부쩍이니까 아이에게 좋았던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돈을 회수하거나, 회수죠, 회수. 아예 뭐 회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벌의 개념이 되면서 부쩍이니까 뭘 주긴 주는데 불유쾌한 것을 주는 거죠. 불유쾌한 것을. 용돈을 안 주는 것을 준 거니까. 용돈 안 주는 것을 준 거예요. 벌칙을 내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정적 처벌,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막 해서 학습자가 혐오하는 어떤 그런 자극을 줘서 공부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세 번째 시간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 네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